안녕하세요. 척추는 습관을 기억한다를 집필한 웰리스 멘토 백운기입니다. 화면을 통해 독자분들과 예비 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척추 건강 서적을 쓴 작가인데 왜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닐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본업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장품 제품을 만드는 R&D 현장에서 새로운 제형을 설계하고 성분을 연구해온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위해 각 박사과정을 치열하게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제가 감히 허리건강 전도사를 자처하며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제 몸 자체가 처절하게 부서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 요추 추간판 탈출증, 보통은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수술을 받아서 2번 수술한 환자입니다. 3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으로 주저앉았고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으며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저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제 본업의 습관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미지의 샘플을 분석하고 에러 메시지가 뜨면 그 원인을 정밀하게 추적하듯이 제 몸이 발신하는 통증이라는 신호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아픈지, 어떤 행동을 해야 통증이 덜 느껴지는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어찌 보면 수술 전보다도 더욱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파봤고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봤고 수술을 받으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제 몸을 통해 어찌 보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수술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그런 분들께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저의 이야기가 지금 척추뿐이 아니라 목, 여러 가지 디스크 관절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억울했던 암흑기가 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디스크로 처절하게 아팠던 시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디스크라는 병은 참 외롭고 억울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바늘로 찌르고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듯한 통증을 오롯이 환자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꾀병 취급을 하거나 눈물이 날 만큼 아픈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고 때문에 마음 상한 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첫 수술을 했을 때는 저희 첫째가 아직 취약하기 전이었고 둘째는 갓 돌을 지난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고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어머님이 아버님 병간호를 했어야 됐었고 장모님은 돌아가신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린 두 아들을 홀로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큰아들이 아픈 것까지 케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여러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이를 다시 안아둘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같이 물론 아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건네는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년간의 허리 디스크와 동거동락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챕터 1에서는 수술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경 30대 초반 무렵에
장인어른과 함께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갔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는 병원이어가지고 의사분과도 친밀도가 있는데 그 어르신이 저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30대 맞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허리는 60라고 말씀하셔서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랑 같이 간, 그리고 신혼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부터 저와 디스크의 동거동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스크, 허리에 칼 대면 큰일 난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몇 년간을 벌침을 맞고 진통제에 의지하면서 좀 버텼던 그 수술 전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챕터 2에서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좀 담아냈습니다. 수술을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들 느끼실 건데요. 대수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그 순간에는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러다가 다시 내가 빛을 못 보고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수술 후에 회복하는 그 병상의 기간 동안 굉장히 지루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잘 극복을 했는지를 담아냈고요. 챕터 3번째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들께 좋은 습관,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된다,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한다를 사실 저 역시도 일반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눈을 떠서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어떻게 잠을 들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챕터 4가 원래 저의 의도로는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 디스크는 숙명과도 같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함께 끌어안고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담아내면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집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또 다른 이벤트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한 게 되시 챕터 5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바로 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척추는 허리뿐만 있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래쪽에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척추의 첫 번째는 바로 목, 경추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 전체가 무너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24년도에 이직을 하면서 목에 통증을 느껴서 그때부터 진짜 내가 척추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활을 하려면 목부터 잘 관리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챕터 5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수술 전에 챕터 1부터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그리고 관련된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목까지 해서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챕터지만 사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실 디스크라는 어떤 질병은 완치 후에 딱 끝나는 일회성의 질병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을 고스란히 저장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척추 때문에 어떠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쓰게 됐고요. 제가 일반인이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저 역시 연구원으로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이 녹아져 있는 내용을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디스크라고 딱 하면 그 어르신들이 약간 허리 이렇게 하면서 목 이렇게 하면서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고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그 노환에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과 그 관련된 질병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저의 첫 번째 디스크 인지한 것은 30대 초반이었고 최근에 혹시 더 늘어나는 건데
사실 뭐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실제 직장에서도 컴퓨터 그리고 학생들 책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세, 앉는 자세와 그리고 이 목의 각도 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척추는 하루 종일 눈을 떠서 잠드는 시간 전까지 하루 종일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노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젊은 분들일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뭐 당뇨병 등등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보다 젊은 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일수록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사실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 목이 튼튼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디스크, 조금 이른 디스크의 조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저희 연구원의 시각으로 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역시 겪었던 건데요. 약간 꾀병과도 같은 허리 통증 그리고 단순 근육통에 대한 오인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어떤 이제 다른 팀장님께서 가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등 쪽에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등이 뻐근한 경험들은 그리고 허리가 뻐근한 경험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스라는 것을 많이 붙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딘가를 주무르고 마사지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근육통이 있고 마사지를 통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이 또 디스크와는 연관성이 밀접하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갑작스러운 등의 통증이 있다. 갑작스러운 다리의 통증이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비단 그 부분의 통증이 아니라 결국 척추로부터 연결된 통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근육통을 단순한 근육통으로만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근육통이지만 그 시작은 디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척추 자체보다 아까 말씀드린 요통의 경우 하지 방사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디스크로 한 번쯤 아파 보신 분들은 그거 뭐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쩌릿쩌릿한 증상인데요. 요추 쪽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지로 가는 부분의 신경이 일정 부분 눌리고 결국 그 부분이 그 쩌릿한 통증으로 이거를 저희가 하지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되게 신체가 놀라운 것이 허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발끝이 굉장히 아프고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반대쪽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생기거든요. 사실 디스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위험한 신호이긴 합니다. 물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 수술하게 되냐면 그 눌린 신경 때문에 마비가 오는 증상까지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쩌릿한 통증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 디스크 한번 하고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의학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병원에 가서 그 의사분 말씀을 듣고 병상에 누워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건데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50도 이상 60도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뻐근하게 올라가시긴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쩌릿쩌릿한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기는 증상과 저린 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조금만 들어도 저린 증상이 나오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특정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으시더라도 자기가 누워서도 얼마든지 들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내가 젊다고 디스크는 나랑 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통이 일정 부분에 계속 잦게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이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동일한 증상의 근육통이 있다.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하지 방사통. 내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위, 발끝이 막 쩌릿쩌릿하다. 이러면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당장은 병원도 못 가겠고 MRI 찍는 거 너무 잘 어떻게 못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집에 누우셔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신 다음에 이게 그 말했던 그건가? 라고 하는 감이 오신다면 그때는 병원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병원을 방문하신 다음에도 CT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MRI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CT보다는 MRI가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의 신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MRI까지 찍어 보시고 의료진과 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계속 병을 키워나가시면 나중에 조금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는 요즘 메타인지란 말이 많죠. 내 몸이 어떤지를 잘 아는 그 메타인지가 있어야 여러분의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질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겁니다. 요즘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병원을 가면 대부분 막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다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거나 주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척추에는 절대 칼 대면 안 된다. 이거 칼 대면 계속 수술해야 된다. 엄청 고생한다. 엄청 말리시죠. 사실 저 역시도 2012년부터 지금 한 15년 넘게 계속 이제 이 디스크와 동거동락을 하다 보니까 한방, 양방, 한방에 가면 이제 봉침부터 여러 가지 침, 마사지, 추나, 또 양방에 가서 물리치료, 이쪽에 와가지고 주사치료, 신경치료, 등등등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봄직한 치료들을 저 역시도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정말 수술에 대한 그런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그 심정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2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수술에 대한 판단할 때 저희가 딱 중심을 잡으려면 명확한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척추라는 이 생물의 메커니즘상 사실 진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아니면 5% 더 미만일 정도로 100명에 정말 손꼽을 정도로 그 부분만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확률로 보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정말 응급과도 같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렇지만 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스크라는 것은 결국 그 척추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젤리와도 같은 수액이 터져 나오고, 사실 그 부분이 만약에 신경을 누르거나 그보다 더 큰 상황을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져 나오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좀 치유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자연치유, 이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네, 그럼 저는 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낮은 확률이 저에게 운 좋게 당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유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오는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럴 때는 수술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레드 플래그, 적신호 데이터를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그 마비 증상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지 방사통이라는 걸 느끼면 이게 내가 좀 디스크와 연관성이 있는 통증이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단순한 방사통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땅을 디디거나 서거나 이랬을 때 뭔가 좀 어렵다는 느낌, 또는 내가 분명히 디디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는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눌리기만 하면 다 통증이, 그러니까 느끼더라도 지나가니까 찌릿함을 느끼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완벽히 눌려서
마치 신경이 끊기듯이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된다면 그건 정말 마비로 가는 증상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마비 증상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런 마비 증상까지 왔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단계는 대소변 장애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비 증상인데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데 때문에 내가 평상시 감각이 둔해져서 내가 마비인지조차도 인지를 못한 상황에 더 지나가면 더 위급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때는 정말 하루 안에 가급적 빠르게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마비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비로 이어지는 쩌릿함에서 마비로 이어지고 더 응급 상황까지 가는 이런 경우들은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액이라는 것이 흡수되지 않는 경우,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누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젊은 분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이고, 사실 젊은 분들이 갑자기 터져서 으악 하면서 약간 쩌릿하면서 느끼는 통증들은 사실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고,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 때 엄청 오랜 기간 누워 있으면, 근데 사실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누우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사례를 보면 몇 달간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면 저 의사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이 눌린 부분이 더 들어가거나 흡수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사실 신경은 통하되 이 신경의 어떤 퍼포먼스, 성능이 계속 감소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완전 개복술이 아니고 아주 작은 절개로도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만 제거해주는 수술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수술이라기보다 거의 시술에 가까울 정도의 단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나는 절대 칼은 안 될 거야 라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비 증상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몇 달간 그리고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통증을 케어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미세 침습,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받고 반품하고, 요즘에 뭐 이런 너무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서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척추라는, 그리고 우리 몸에 칼을 대는 어떤 수술이라는 것은 반품이 안 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수술을 진행하실 때도 최소한 여러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셔서 여러 정보를 들으시고 그 중에 자기랑 딱 맞는 병원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주변 지인분들의 리뷰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받았더니, 내가 여기서 수술을 했더니 여기 참 잘하더라, 여기 괜찮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말씀 듣고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제가 방송이라 영상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한테도 그런 걸 문의하시면 제가 받았던 병원 여기 괜찮다, 이 병원을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단지 수술이 싫어 라고 하시면서 어떤 골든타임을 지나시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번이나 수술대 위에 누웠지만 매번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그 수술한 공기를 느끼면서 전신 마취할 때 이렇게 눈 감는 그걸 생각을 하면 사실 아직도 되게 좀 두렵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요. 때문에 몸에 칼을 댄다는 건 누구에게나 겁나는 일이고 사실 수술을 달가워할 분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어려운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여러 번 겪을 수 있었던 건, 수술은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비극이 아니고 역시 쉼없이 계속 달리던 마라톤에서 잠깐 내 몸을 돌아보라고 약간 준 멈춤의 시간, 그리고 의도치는 않지만 되게 귀한 휴가 같은 시간이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 이제 회복 중이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몇 마디의 팁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수술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되게 고민하시고 다들 좀 주저하시는 것이, 뭐 이거 계속 장복하면 안 좋잖아,
간에도 무리가 가고 이 약은 뭐 안 돼. 그러면서 아픔을 끙끙 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이 간에 영향을 주는 거 맞고요. 너무 과다 복용하면 안 좋죠. 그렇지만 사실 몇몇 약들, 아주 기본적인 약들은 진통으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검증이 돼 있고 그 간을 통한 대사와 배출이 다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복용 시간이 그리고 투약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딱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이 약은 이 정도 간격으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은 잘 지키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시간 간격으로 정해진 약만큼 먹었고요. 덕분에 몇 달간은 극심한 통증이었지만 수술 전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버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내가 너무 통증이 있다. 그러면 통증을 참지 말고 적절한 약을 적정한 방법으로 복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술 전까지는 이렇게 약으로 버텼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술을 잘 받으시고 나면 이제는 명확하게 의료진을 믿고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거나 그리고 너무 이제 그 갇힌 공간에서 답답하시니까 자꾸 어떻게든 나가시고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의료진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만 더 길게 봤을 때 빠른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지키고 조금씩 일탈을 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 의도를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최대한 잘, 모험생처럼 딱딱 잘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소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지표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이렇게 핏줄이라고 하죠. 꽂았다가 그것이 빠지는 것, 뭐 소변줄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몸에서 어떤 방귀가 나가는 배출 이런 내 몸이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잘 캐치하고 그걸 잘 의료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관련된 얘기고 뭐 어떤 수술이냐 크냐 작냐에 따라 입원 기간이 조금 나뉠 겁니다. 짧게는 뭐 일주일부터 몇 달까지도 입원을 하실 수 있고요. 저 역시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병상에 누워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젊은 나이에 수술을 했고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워서 갇혀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잘 극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병상밥은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절제된 식단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맛이 있진 않아요. 자극적이거나 진한 맛을 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때문에 나가서 먹고 싶은 음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엄청 검색을 하고 써보는 거죠. 내가 나가면 이거부터 먹을 거야. 그리고 갇혀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안 갔던 여행,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엄청나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 즐기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더욱더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나가면 뭐부터 먹을 거야. 나가면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 가야지. 여러분들이 여행을 계획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사실 여행은 가려고 계획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행입니다.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가고 싶어를 이미 적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간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나가면 굉장히 잘 이번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요. 사실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이 공기가 소중하다는 걸 전혀 모르듯이 여러분이 아픈 데 없고 입원하지 않으시면 일상의 소중함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2번이나 그 브레이크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편안하게 일어나서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다시 또 걸어서 옷을 편하게 입고 정말 편하게 샤워하는 것만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입원을 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런 소중함을 깨달아야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요. 매일같이 루틴하고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일생이 얼마나 본인에게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라는 그리고 입원이라는 시간을 너무 고난하고 힘든 시간이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재정비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죠. 환자가 물론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고요. 근데 그 환자뿐이 아니라 사실 가족 모두가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의 총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사실 일상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영위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수술을 받았던 때는 사실 지금 돌이켜봐도 다시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설상가상, 뭐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표현으로도 설명이 안 될 만큼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거든요. 아버님은 다방성 고관절 골절이라고 이렇게 추락을 하셔가지고 아주대 그 이국종 교수님한테 수술 받을 정도로 생과사를 오갈 정도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머님이 밀착해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딱 동일한 시기에 한 달 전 정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도 처가를 또 돌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2017년은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전, 둘째는 갓 돌을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아들 둘을 케어한다는 건 뭐 물론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 양가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양가의 도움 없이 아들 둘을 큰아들 간병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도 되게 감사한데 울컥하네요. 안해라고 부릅니다. 집안의 해. 아내를 그렇게 표현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시죠. 네, 지금도 절대 권력자인데 네, 모든 집안이 그렇겠지만 평화로우려면 절대 권력자가 계셔야 되고요. 그 아내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님도 안 계시고 시어머님도 못 도와주고 이런 상황에서 간병도 하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울컥 계속하네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아무것도 못한 채로 누워서 예를 들면 머리도 감겨줘야 되고 온갖 심부름 다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했죠. 사실은 돌이 지난 아기 보듯 저를 돌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와이프가 저희 머리를 감겨주는 것도 처음 했던 것 같고 옷을 입혀주고 이런 것들을 했고 굉장히 복잡미묘한 감정이었고요. 이런 거를 잘 현명하게 이겨내시려면 몇 가지를 좀 그래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족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게 비단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환자분은 좀 쉽진 않을 겁니다. 내가 아픈 티를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나 여기 아파. 어디가 안 좋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그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디스크 같은 질병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30대 초반에 아주 멀쩡한 놈이 픽픽 쓰러지고 막 허리 부여잡고 표정이 찡그러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죠. 이게 계속되면 아픈 거 맞아?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고 이 통증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픈 분은 그 순간을 참으시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보호자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에 보호자가 나중에 아플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얼마나 좀 위축되어 있을지, 얼마나 힘들지를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30대 어쩌면 40대 가장으로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 집안에서는 아들이고 아빠고 남편이고 회사에서의 어떤 임무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허리만 부여잡고 누워있는 모습을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일이고 당연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뭐 몸짓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잘 배려해 주시는 게 환자에겐 사실 진통제보다 더 큰 배려와 위로가 힘이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주 흔한 말이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힘들었던 시기를 겪고 나서 사실은 저희 부부도 더 단단해졌고 저희 가족도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전우애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요즘도 아이들이 가끔씩 아빠 윽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아빠 이렇게 아팠잖아 라는 식으로 가끔 얘기를 던지면서 지금은 조금 웃을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겪더라도 결국은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건 가족이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그 소중함을 잘 깨닫고 어떤 그 배려와 이해를 기본으로 잘 도닥여 주신다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절대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저희 어찌 보면 첫 번째 모닝 루틴인데요. 일명 뒹굴뒹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어나는데 왜 안 나오고 꼼지락대고 있냐고 부모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름도 되게 장난스럽죠. 뒹굴뒹굴. 이게 뭐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척추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아팠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논문을 봤기 때문에 이제 느낀 건데요. 사실 아픈 분들은 본능적으로 제가 볼 때 비슷하게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 뭐 더 좋은 것, 뭐 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복잡하지 않아야 좀 잘하시게 되잖아요. 간단하게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아침에 알람 소리 내면 벌떡 일어나죠. 이불 밖으로 거차고 막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막 이제 나갑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허리 디스크에는 아주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밤새 사실 사람이 누워서 자게 되면 척추뼈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크라는 것이 주변에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껏 부풀어 오는 상태에서 주변에 이런 근막 관절들도 좀 뻣뻣하게 좀 굳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균열이 가고 뻐근하게 되고. 여러분들 뭐 세수하다가 삐끗했어. 뭐 샴푸 머리 감다가 뜨끔했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다 앞에 예열 과정을 잘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에 자동차 시동 걸고 일정 수준 예열해야 엔진에게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다. 차는 그렇게 소중하게 계속 예열하시잖아요. 차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아침마다 예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눈 뜨자마자 기지개부터 켜는 겁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내 감각을 느껴보면서 이렇게 정말 꼼지락꼼지락이죠. 꿈틀꿈틀 대면서 잘 움직이고 있구나. 통증이 어느 정도구나. 본인을 이제 스스로 한번 전날 주무신 상태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무릎을 세우시고 좌우로 슬슬 흔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에 뭐 영상들 많이 나오고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당기는 영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흔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반대로 엎드려서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셔도 이 엎드리는 동작 자체가 이 요추 전만을 일으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더 괜찮다. 좌우가 내가 편하다 이러면 앞으로도 좀 당겨서 무릎을 당기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도 그래서 좌우 상하로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잘 돼서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잘 움직이고 내가 아픈 데가 특히 없고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인식이 드시면 그때 통나무 굴리듯이 몸을 움직여 가지고 짚으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작스러운 자세 변경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척추에 무리를 덜 가듯이 천천히 굴려서 일으키는 동작. 아마도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척추 수술 받고 어떻게 일어나? 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복대를 차고 정말 사사히 몸 굴려서 지금 말씀드린 통나무 굴리듯이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마치 수술 후에 내가 했던 그것처럼 몸을 소중히 다뤄주는 거죠. 이 동작이 사실 실제로 하면 아무리 길어봐야 5분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몇 분의 투자가 하루를 조금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투자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요즘에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갓생으로 인한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직한 곳에서도 계속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4, 5년, 3년이 훌쩍 넘겨버린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보면 현대인들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곧 만병의 근원이다. 담배보다 더 해롭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의자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많은 척추 전문가들은 경고를 합니다. 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흡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서 있을 때 이 척추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보통 이제 100이라고 하면 앉아있을 때는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치솟는 정도로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의학저널 란셋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메타의 분석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8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룹에서, 물론 이분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과 4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그룹에서 활동적인 집단,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했더니 상대적으로 8시간 이상 계속 앉아서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집단의 사망률이 거의 60% 가까이 높다라는, 사실 100만 명이라는 메타 분석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란셋이라는 연구 저널 자체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비단 척추 디스크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뭐 알기 전이기도 했지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서서 일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만의 툴들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똑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요즘 워낙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션 데스크라고 이렇게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데스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구매하셔가지고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실제 데스크에 놓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 때도 그래 나 서 있으면 끝, 이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건데, 되게 중요하신 부분이 반드시 몸의 정렬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짝다리라고 하죠. 한쪽으로 짚는 걸로 계속 서 있으면 당연히 밸런스가 깨집니다. 때문에 올바른 자세, 그리고 이렇게 최대한 상단을 바라보는 자세로 서서 일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션 데스크에서도 모니터의 위치를 조금 더 위의 각도로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구부리시는 것보다 위가 낫다. 그리고 정렬을 잘 지키고 서 있는 상태에서도 한 50분 일하시면 조금 움직여 주시는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좋고요. 만약 내가 당장 이거 하기에는 뭐 공간도 그렇고 내가 모션 데스크 이거 잘 모르겠고 그러시다, 두꺼운 책이나 박스 놓고 그 위에다가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러신 분들 꽤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가 지금 보는 각도를 조금만 움직여지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학창시절 생각하시면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취하죠. 여러분의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도 50분을 넘기지 말고 꼭 10분씩은 쉬어주는 것. 사실 조금 더 바람직하게는 한 30분 내가 앉아 있었다, 단 5분만이라도 조금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쓸 수 없는 환경이라도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 동작을 꼭 해보시길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3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시간, 공간,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고요. 척추 건강의 사람과는 별개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이 환경, 여러분의 환경, 이 프레임을 반드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한 각도 하나, 미세하게 놓는 책의 이 높이에 따라서 여러분 척추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수면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약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 나왔지만 정말 최고의 보약입니다. 잘 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뇌 건강, 피부, 전신을 치유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강화되고 뭐 암, 뇌 인지 능력 등등등이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척추 관절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수면 시간은 누워 있습니다. 이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것이 가장 최소화되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하루 종일 찢어지고 다치고 어떤 상처 입은 디스크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래도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걸 겁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아파서 사실 잠조차 잘 수 없다 이러면 사실 저의 경우에는 진통제를 좀 먹으면서까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수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몸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게 되면 목 뒷부분 그리고 이제 허리 이쪽 부분에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때문에 여기에 베개를 베는 거고요. 그렇게 곡선을 유지한 채로 누워서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굴곡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쿠션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뭐 새우잠을 자거나 구부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누워서 치료될 수 있는 장점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은 최대한 펼친 상태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요즘 많은 브랜드, 뭐 베개만 치셔도 엄청나게 경추베개 많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좋다라고 딱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몸 컨디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기본적인 정석은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단단하면 안 되고요. 너무 파묻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어르신들 하셨던 목침베개 같은 거는 정말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난 베개를 뱉지 않아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높이가 받쳐주어야 안정적이고 만약에 내가 뭐 어떤 것들도 다 싫고 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뭐 침대를 쓰시거나 약간의 어쨌든 높이가 있는 분들은 그 끄트머리에 정렬을 하시고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이건 사실 목에도 되게 좋고요. 그런 몸을 늘리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로 몸을 조금 이완시키시고 잠을 청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이거는 사실 눈의 건강, 뇌의 건강 때문에 항상 나오는 말인데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다가 주무시는 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뇌, 피부, 척추에도 좋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커피 한 모금보다는 당연히 물 한 모금으로 추간판의 어떤 탈수를 좀 막으시고 좀 푹 자는 꿀잠 루틴을 통해서 어떤 몸의 대사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어디가 아프거나 특히 이제 뭐 어떤 생김새 가지고도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좋지 뭐 태어난 건데 뭐. 이렇게 태어난 걸 라고 하면서 유전적인 어떤 운명을 탓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근데 그분들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가장 저희 이제 멘토로 삼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서울대 정선근 교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이제 생활 방식이 다른 일란선 쌍둥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적을 했더니 어떤 디스크의 퇴행 지표가 굉장히 유사하더라. 사실 유전적인 인과관계가 있더라. 뭐 대략적으로 디스크면 40에서 70%, 한 절반 가까이는 당연히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건강,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타고난 유전자가 이것 때문에 절대 바꾸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프거나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정해져 있고 너무 슬프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한 단어, 현대과학의 단어가 후성 유전학입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많이 들어보셨음직할 겁니다. 어떤 DNA라는 설계도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도 그 후에 설계도에서 어떤 수정을 하고 이 페이지를 잘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 이제 수선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리고요.
이런 유전자의 이런 분자적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후천적 환경,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결국 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저처럼, 저도 그렇지만 약한 유전자를 타고났더라도 결국 이 병으로 가는 이 방아쇠를 안 당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건데, 자,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염 식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마 어르신들이라면 여러 매체와 여러 통로를 가지고 방송과 책과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무슨 식단이 허리 건강까지 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결국 어떤 척추 안에 있는 건 뼈가 아프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를 둘러싼 흐르는 액상이나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염증이 됩니다. 이 염증을 만들어내는 건 그 앞단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기인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오메가6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당류의 섭취.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들이 왜 더 위험할 수 있냐면 요즘 액상 과당으로 대변되는 이 과도한 당 섭취가 우리 메뉴 안으로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음식을 잘 골라 먹지 않으면 이것이 조금씩 축적돼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염증이 만성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어떤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흡수되고 자연적인 치유의 과정들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항염 식단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근육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사실 뼈가 애초에 그렇게 되고 구조가 됐던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 있잖아요. 그 기립근을 세워주는 우리의 코어를 튼튼히 하는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걸 비록 우리가 디스크가 흑수저일지라도 근수저로 막아보자해서 근수저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렇게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고 헬스장에 가시면 꼭 보는 풀업, 우리 옛날 말로 턱걸이라고 하죠. 턱걸이 하는 동작이 이 디스크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집에 뭐 과거에 문틀 철봉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철봉을 놓고 매일같이 풀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척추가 좀 똑바로 서고 이렇게 펴서 있으려면 등의 근육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앞과 뒤가 있으면 등의 근육이 중요한데 이 등의 근육을 조금 더 잘 케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 방법이 풀업인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전체 근육, 등의 근육과 기립근을 잡아주면 우리가 좀 척추가 비록 조금 약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긍수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수저인데요.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어떤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그 자체가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사실 굉장히 극복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병이고요. 이런 긍수저 그리고 근수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항염 식단 요 후천적인 노력을 덧붙이면 비록 아무리 흑수저로 태어나셨더라도 잘 행복한 허리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 허리에 이제 본격적인 파업 선언이 되고 빨간불이 켜진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막 치열하게 육아를 시작하는 그 2012년 경이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이를 키워본 그리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육아는 엄청난 체력전이고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관절과 척추를
거의 갉아먹다시피 할 정도로 고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침대에서 번쩍 일으키는 거, 그리고 사실 뭐 아이가 잘 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칭얼대는 걸 계속 안고, 이 아이를 안고 내가 이 무게를 버티면서 계속 이렇게 서성거리는 동작들이, 그리고 뭐 아이 목욕시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아이를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내 자세가 되게 불편하고 꾸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이런 모든,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초보분들일수록 요령이 없기 때문에 이 동작 하나하나가 디스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아프니까 너무 안아주고 싶은데 못 안고, 애가 막 그 원하는 눈을 보면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이제 육아를 홀로 해야 됐던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런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모님,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한창 힘드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너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또 손주를 봐야 하는, 손주, 손녀를 봐야 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육아를 좀 잘하고 이런 재활에 도움이 될까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금 해보신 경험자분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어떤 모든 동작을 할 때 마치 스쿼트를 하듯이 잘 앉았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가 크던 작던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 디스크가 있으신,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멀리하는 이 동작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짝 밀착을 하고 앉을 때는 반드시 스쿼트처럼 똑바로 내려간 다음에 이 잘 요추 전만 유지하시고 하체를 딱 들어 올리시는, 요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들거나 이렇게 할 때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저 때도 그렇지만 요즘엔 더욱 다양하게 잘 나왔을 겁니다. 이 아이를 안는 보조 도구들이 있어요. 힙시트도 있고 밴드도 있고 아기띠도 있고, 이런 거를 하실 때 너무 느슨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이 늘어지는 것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핏하게 잘 밀착하셔가지고 아이와 한 몸이 되어서 내 척추와 이 기립과 아이의 요것이 잘 맞게 해서 무게가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라,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는 오롯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근데 그렇게 너무 하고 싶지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알려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서 알리지 않고 버티다가 삐끗하는 순간 더 긴 시간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한번 눈 질끈 감고 약 먹고 회복하는 것이 길게 몇 달, 몇 년간을 고생시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반드시 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육아 또한 깁니다. 짧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크고 집안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단기전으로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체력을 잘 배분해서 달리듯이 육아 또한 나의 체력을 잘 배분해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몸 건강, 특히 나의 이 척추 위생을 잘 지켜내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데, 우리 생각하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데 왜 갑자기 모기 이야기냐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의 의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까지 가지 않고 허리에서 끝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마크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아로마티카라는 회사의 마크이고요. 24년도에 이직을 했습니다. 24년도에 이직을 하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모토에 맞춰서 매달 이제 봉사활동 같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름에 비치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해변가에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줍고 이걸 짊어지고 나르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목이나 평소 안 쓰던 근육이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신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좀 통증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죠.
의사 선생님께 제가 여기가 좀 아픕니다. 이래저래 해서 근육통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허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니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근육통이겠지.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영상 보는 표정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디스크 같다. 에? 저 허리 먼저 허리 괜찮은데요? 목 디스크 같다. 진짜 정말 그 등에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막 캄캄해지면서 또 디스크라는 단어만 들어 너무너무 싫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 역시도 조금은 무지했던 거였죠. 한쪽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척추는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 33개 정도의 뼈로, 그리고 성인이 되면 한 24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경추가 한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한 5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도미노를 보시면 첫 번째 블럭이 넘어지면 쭈르륵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척추의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우리 지금 목, 경추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중간에서 잘 버티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 앞에서 이미 엄청난 무게감으로 허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대단한 몸인데요. 어떤 한쪽에 무게감이 실려서 이쪽에 부담이 지면 반대쪽에서 이 보상적 패턴으로 그걸 보완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목이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멀쩡했던 허리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힘들고 일상에서 지친 허리인데 앞쪽에서 무너진 것까지 버티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안 좋아지고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겠죠. 이 목의 건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도 논문을 보다 보니 한스라즈라는 교수가 굉장히 이 분야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볼 때 이거를 한 15도 정도만 기울여도 12kg에 대한 하중이 짊어지게 되고요. 조금 더 해서 60도 이렇게까지 기울어지면 27kg의 하중이 목에 바로 실리게 됩니다. 뭐 27kg 대충 생각하시면 초등학생을 그냥 짊어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갸녀린 목에 그 뼈 몇 조각에 20kg 넘는 게 계속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면 사실 아무리 여기 근육이 튼튼해도 버티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서도 이거 진짜 문제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아침에 지하철 타시면 뭐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뭐 누가 책 봅니까?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정말 아주 좋은 자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다 이러고 보시고 계시거든요. 이 자체가 굉장히 각도가 이미 구부러져 있죠. 비단 스마트폰 뿐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 컴퓨터 하실 때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거의 뭐 화면에 몸이 들어갈 정도까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 책 보는 공부하는 친구들 봐도 사실 뭐 또 독서대를 잘 설치하고 올바른 각도로 좋게 앉아서 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애석하지만 다 우리 애들부터 봐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목에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아마도 단언컨대 안타깝지만 어르신들보다 젊은 분들의 목 상태가 좋지 않을 거고요. 그것이 지금 젊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목으로 나타날지 허리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에 대한 저의 중요성을 굉장히 깨닫고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해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 제가 책 안에 소제목으로도 말을 담아냈는데 담과 담쌓기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거나 누웠다 일어났을 때 삐끗하고 막 뻐근한 담 이거는 뭐 남녀노소 젊고 늙고를 다 막론하고 분명히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삐끗했던 이 담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담이라는 신호가 여러분들의 경추의 첫 번째 시그널을 알린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단 담뿐은 아니지만 이런 근육통이나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내가 혹시나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이것이 내가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고 목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은 의심해 보시고 어떤 그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허리 아무리 치료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척추는 습관을 기억한다라는 제 책의 제목처럼 사실 우리 몸의 어떤 근골격계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생긴 어떤 거창한 이벤트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쌓아가는 어떤 습관에 의해서 사소한 습관들의 총합으로 이 건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진영 가수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내가 피부도 그렇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건 나쁜 음식을 최대한 안 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쁜 걸 절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 어떻게 해야지 좋다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떠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잠드는 순간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것을 잘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것을 플러스하는 만큼 나쁜 마이너스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눈을 뜨면 모닝 뒹굴뒹굴 루틴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틀어서 보면 어떨까요? 절대 뒹굴뒹굴하거나 스트레칭 없이 벌떡 일어나서 바로 세면대로 달려가서 구부리고 어프. 당연히 안 좋겠죠. 요 두 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건 우리가 일터로 나가서였습니다. 스탠딩에서 하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자주 움직이고 각도만 유지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계속 앉아서,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도 아니고 거의 몸을 말듯이 굽혀서 모니터 속으로 얼굴이 빠져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동작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 그리고 서서 하시더라도 정렬을 지키고 절대 기울이지 말고 자주 움직여 주시는 것. 이런 환경의 변화 말씀드렸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맛있는 음식 먹고 쉬고 싶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비단 척추뿐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당뇨나 심혈관계나 여러 가지 생각하실 때 반드시 어쨌든 식사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비단 저녁뿐이 아닙니다만 저녁에 보통 집에 돌아오시면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밤에 되게 좋거든요. 가볍게 걷다 뛰다 하시는 것, 이런 것들 너무 좋고요. 반드시 어떤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피로한 하루의 그런 어떤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걸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약간의 움직임과 운동이 저녁에 잘 마무리가 되면 이어지는 수면도 꿀잠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친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와서 시원한 맥주 한 캔 하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물론 술이 꼭 매일 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먹고 처진 상태로 스르르 잠이 들게 되면 뒤에 루틴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좀 운동하시고 땀 흘리시고 꿀잠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플러스가 있다면 반대 마이너스를 최대한 안 하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 잘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책 제목에 습관을 넣었던 것처럼 제가 실제 살아보니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거창하게 보통 그렇잖아요. 연초 되면 거창하게 결심하고 운동, 몸 만들 거야. 내가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내가 눈 떠서 하는 습관 하나 정도만 차근차근 바꿔가시고 이게 사실 쌓여가면 복리의 힘이 돼서 여러분의 백년 허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한 번만 조금 덜 앉아 보시고 일어나시고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시는 걸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연구원이자 40대로서 두 아들을 둔 가장, 아버지가 겪은 어찌 보면 굉장히 처절하고도 생생한 저의 디스크 관련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보고 계신 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거나 안 좋은 자세를 또 막 이렇게 누워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뜨끔하시는 분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다시 좀 자세를 고추 세우시고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디스크라는 그리고 우리 이런 질병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가짐 컨트롤 되게 중요하고 주변의 이해와 배려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책의 약간 서두에도 core라는 C-O-R이라는 것의 C가 confidence, 자신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core가 무너지면 자신감이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때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낙담하게 되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공부뿐이 아니라 일에서도 그렇고요. 단언컨대 반드시 더 좋은 예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벼운 습관 하나로 훨씬 더 멋진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몸의 상태가 디스크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오히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프다라는 경각심이 있고 내가 그 차가운 수술 때 다시 가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다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라도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게 무서워서라도 자세를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무서워서라도 음식을 잘 챙겨 먹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약간 약하게 태어난 게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어줍지 않게 적당히 건강했으면 정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되게 늦은 나이에 아파버렸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빠른 나이에 아파봤고 그 회복이 가능한 나이에 회복을 했고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여러분 앞에서 이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전자는 단지 그게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방아쇠를 누르시는 건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받으신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통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그리고 이 스위치를 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사소한 습관들 하나하나, 이것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진통제 몇 알을 먹거나 아주 작은 해결책, 그냥 한번 통증 주사, 신경 주사 맞고 말지, 이렇게 미봉책으로 여러분이 지금 소중한 여러분의 한평생을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시술이 됐든 수술이 됐든 어떠한 운동이 됐든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움직이시려면 지금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시그널들을 반드시 잘 붙잡고 그걸 읽으시려는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꼭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독하게 마음 먹고 습관을 좀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웰니스 프로젝트의 1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웰니스 멘토라고 명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제가 잘 제시해 드리기 위해 첫 번째 주제로 건강을 잡은 것이고 제가 실제 겪은 일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잘 중심을 잡고 통증이 없는 활기찬 내일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이야기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